그리고 각 근섬유들이 연결된 신경 끝단에 우선 전기적인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근육은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하는 결과로 인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는 걸로 인해서 두 뼈가 서로 당기는 힘이 발생을 해서 서로 이렇게 굽히거나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수축력을 만드는 이 근육의 각 근육의 그 수축력은 근육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근섬유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근섬유들의 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단위 면적당 각 근섬유의 조직의 개수로 이렇게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우리가 궁금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근육이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은 바로 7 곱하기 10의 6승 다인 퍼 스퀘어 센티미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그 다인이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보도록 하면, 우선 센티메타, 그 다음에 그람, 세크의 단위계에서 단위계에서의 힘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PA, 즉 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미터, 그 다음에 킬로그램, 세크 단위계에서의 바로 이 힘 또는 압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왜 MKS 단위계를 쓰지 않고 이제 CGS 단위계를 쓰느냐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위가 미터보다 센티미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인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사이즈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CGS 단위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육에 작용하는 그 힘을 우리 역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이 지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뢰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뢰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은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 힘줄이 뼈에 잘 정의된 점에 연결되어 있다. 아까 이 몇 가지 자연물체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작용점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죠. 그 작용점인 것처럼 한 군데이든지 두 군데이든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점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또한 결합 부위의 마찰력은 없는 상황으로 그 가정을 하고 이제 자연물체도를 그리고 거기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든지 운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육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제 지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뢰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비교적 적은 힘을 갖고 이제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종 지뢰 모형입니다. 자, 일종 지뢰 모형은 이 작용점이 여기이고, 작용점이 여기이고, 여기에 부하가 이쪽으로 걸리고, 그 힘이 자 이렇게 작용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 부하에 비해서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크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종 지뢰인 경우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이종 지뢰 모형은 작용점이 이 위치에 될 것이고, 이 작용점 위치에 따라서 이 지뢰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종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하가 이쪽 부분에 걸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의 방향도 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동은 위 방향으로 이렇게 이 부하를 이긴다면 이 물체는 운동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자, 3종 지뢰인 경우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작용점이 바로 여기이고, 그리고 부하는 이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걸리고, 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이쪽 방향이고 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외부의 힘이 크다면 운동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물체가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그 유도 과정 없이 그 공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문제인 경우에 대해서 평행 조건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레버 룰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요. 자, 이 그 표현은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서 F는 가해진 힘을 나타내고 W는 부하, 즉 저항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물체의 무게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D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 D2는 힘을 가하는 곳까지의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변수들이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위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얼마나 적은 힘을 가지고 이 부하들을, 즉 이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거를 역학적 이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역학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하를 나타낸다고 했고, 자, 이거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하에 대해서 힘이 어느 정도 드느냐와 관계된 이 비율이 바로 역학적 이득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 여기서 앞에서 설명한 질의 이 세 종류인 1종 질해와 2종 질해 또 3종 질해에 대한 역학적 이득을 한번 보게 된다면, 우선 1종 질해의 역학적인 이득은 1보다 클 수도 또는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때냐면 부하가 걸리는 이 작용점과의 거리보다 이 힘을 작용하는 그까지의 거리가 훨씬 길다면 큰 역학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무게를 드는 데 있어서 물체와 가까운 곳에 작용점을 둔다면 적은 힘을 갖고도 무거운 물체를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그 경험적인 어떤 그 것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종 질에 대한 역학적 이득은 항상 1보다 큰 값을 됩니다. 자, 이 말은 이종 질해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들인 힘보다 그 물체를 더 가볍게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종 질해인 경우에 대한 역학적 이득은 항상 1보다 작겠습니다. 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 대부분의 인체의 골격 운동은 바로 이 그 3종 질해인 경우가 많은데 그 3종 질해에 대한 역학적인 이득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체에는 어떤 질해 모형이 사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종 질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목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1종 질해 형태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빈손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걷거나 또는 뛰거나 또는 이제 발끝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이 힘의 원리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종인 경우에 대해서는 물체, 즉 W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리적인 상황이 바로 3종 질해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종 질의 모형인 팔꿈치에 관계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팔꿈치를 움직이는 두 근육은 이 앞부분의 이두근과 뒷부분의 이 삼두근의 힘이 작용을 해서 어디에 골격에 작용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두근은 바로 수축으로 인해서 팔꿈치가 늘어나거나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두근인 경우에 대해서는 수축으로 인해서 팔꿈치가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상황을 운동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앞쪽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운동이라고 하는 것, 즉 팔꿈치가 늘어나는 거라든지 늘어나거나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것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수축, 즉 근육들의 수축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이 무게가 있을 것이고, 이 무게는 바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목까지의 이 물체들을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만들기 위해선 지지점이 바로 작용점이 이 부분이 될 것이고, 이 작용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당기는 힘이 바로 이두근의 그 위 방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팔 자체의 무게와 그리고 들고 있는 물체의 무게 요 합보다 더 크다면 이 물체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물건을 들고 그리고 물건을 팔을 굽히고와 관계된 얘기는 3종 질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두근하고 이제 삼두근, 이두근과 삼두근에 의해서 이 팔의 이 운동에 관계된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그 물건을 이게 이 물체를 우리가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묘사를 한 것이고, 자,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그 임상적인 값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자유물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유물체도로 이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을 표시한 건데요. 여기서 이 FR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 상태에서 이 팔꿈치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FM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 상태에서 이두근이 당기는 그 힘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주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이제 손에 물건을 들고 올리는 이 상황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정리될 사항을 한번 중간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육이 가해지는 힘은 근육에 가해지는 힘은 물체의 무게보다 항상 이렇게 큰 힘을 작용하게 한다. 그래서 역학적 이득은 항상 1보다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팔꿈치에 가해지는 힘도 마찬가지로 물체 무게보다 항상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모든 골격근, 즉 이 골격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이 근육들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위와 같은 이 조건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3종 그 지뢰이고, 이 3종 지뢰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 역학적 이득이 1보다 항상 작은 지뢰를 이용을 해서 힘을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지만 이제 이 역학적 이득이 이제 1보다 작은 이런 배치가 우리한테 손발을 더 빨리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근육들의 이 수축, 자, 근육의 수축을 만들어야 바로 이게 바로 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근육의 수축을 위해서는 바로 이 손발을 더 빨리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또한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조금만 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팔다리, 즉 이 팔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목이라든지 이런 게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천천히 걸어갈 때 한 발로 이제 똑바로 서서 순간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은 이제 걸을 때 한 바닥이 여기서는 오른쪽 발이겠죠. 오른쪽 발이 요 바닥에 닿아 있는 상황을 해부학적으로 또는 이제 정력학적으로 이제 표시한 그림입니다. 자, 이때 작용되는 힘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M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힘은 바로 근육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육의 힘의 각도는 수평에 대해서 약 7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R로 표시되어 있는 요 벡터는 바로 둔부 관절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여기서 요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골반, 이 둔부 위에는 요 몸이 다리에 작용시켜주는 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WL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리의, 즉 종아리 그리고 발, 넓적다리 요 세 개의 이 역학적인 힘이 바로 이 전체 몸을 지탱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전체 몸무게 이 W에 대해서 약 0.185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이 사람의 발에 가해지는 반작용력. 자, 이거는 몸 전체가 갖고 있는 몸 전체의 무게인 자, W에 대해서 반작용력이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N 벡터가 N이 되겠습니다. 자,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정된 상태라면 바로 이 N의 크기와 여기 무게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이제 벡터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한 그림이 바로 이제 좌측에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둔부 관절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사람 몸무게의 약 2.37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와 이 자세한 정량적인 계산과 관계된 식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게가 70kg인 사람은 이 중력과速도를 곱한 686N이 될 것이고, 천천히 걸을 때 한쪽에 대한 둔부 관절에 작용하는 힘은 약 위에서 둔부 관절에 작용하는 힘이 2.37배라고 했기 때문에 요 2.37 곱하기 686N인 총 1625N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에 의하면 우리가 걸을 때 둔부 관절에 작용하는 힘은 본인의 몸무게에 대해서 약 2.37배가 되는데, 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둔부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바른 자세로 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몸통을 앞으로 이제 구부리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통을 이제 앞쪽으로 구부릴 때는 바로 척추의 5번 요추를 기준으로 회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뒤로 이렇게 제끼거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맨 좌측 그림을 보시면 우선 구부렸다 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척추거근의 힘과 또는 척추 기립근의 근육으로부터 나타나는 힘을 갖고 5번 요추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5번 요추의 위치는 보시는 것처럼 척추의 이 골격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 5번 요추 부분을 이용해서 요 몸이 앞뒤로 이렇게 구부리거나 또는 이렇게 펴거나 라고 하는 운동의 기준점이, 즉 작용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요 작용점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낸 그림이 맨 우측 그림이고, 요 둔부에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5번 요추가 이렇게 요 위치에서부터 존재를 해서 여기에 회전축을 해서 요 앞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는 역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특별한 예로 우리가 몸통을 앞으로 60도 이제 구부렸을 때 상황을 한번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는 그림은 그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구부린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요거에 대한 그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A를 회전으로 해서 이 A축을 작용점으로 해서 이건 5번 요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자유물체도에서 A와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그 등이 되겠고, 이 W1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 전체의 무게를 나타내고, 그리고 W2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팔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구부린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이 작용이 바로 이 척추거근과 척추기립근에 의한 운동인데, 이거는 이제 가상적으로 D와 C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힘이 작용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척추 위쪽에서부터 약 3분의 2 지점을 기준으로 그 임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와의 각도는 약 12도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0kg인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 근육은 약 2000N의 힘을 가해야 하고, 그 다음에 5번 요추에 대한 압축력은 약 요거보다 더 큰 2230N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표시되어 있는 이 힘의 크기와 관련된 것들은 그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결과를 그냥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만약에 20kg에 있는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를 들고 있다인 경우에 대해서 근육에 가해지는 힘은, 즉 척추거근과 척추기립근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2000N에 비해서 약 1000N 정도의 힘이 더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5번 요추에 대한 압축력이라고 하는 것은 2230에서부터 약 3490N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작용하는 힘이 크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질환적으로 이제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요추 중에 특히 5번 요추의 압축력이 이만큼 가해지기 때문에 이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위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꼿꼿이 선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 동작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각각의 이 회전축이 되는 이 요추에 대한 압력이 이만큼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다거나, 자, 이럼으로써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자, 즉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이 이동된 무게중심은 힘을 분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압축력이 이렇게 몸에 가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발끝으로 서기에 관계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발끝으로 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끝으로 이렇게 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무게가 바로 이 점 A점 위치에 반작용의 힘으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이 사람 몸의 전체에 애가 발끝으로 서서 안정된 상태라면 그 모든 그 힘은 바닥으로부터, 그러니까 요 A점에 있는 발끝으로 힘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상황은 여기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종지뢰입니다. 이종지뢰인 상황인 것이고요. 이때 경골의 연결점이 바로 지뢰 받침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골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골이고, 요거를 자연물체도상으로 이렇게 작용점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종 지뢰인 경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아킬레스건을 통해서 뒤꿈치에 연결된 근육을 수축함으로써, 이쪽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의 근육의 수축을 하는 동작을 이 힘을 작용하는데 함으로써 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경골, 작용점인 경골과 이 아킬레스건에 이 작용되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측정된 바에 의하면 경골에 가해지는 압축력은 약 몸무게에 대해서 약 3.5배 정도가 되고,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 몸무게의 약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이제 정력학 관점에서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로써 정력학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